12살의 임진왜란, 다시 봄, 오약꽃. 완연한 봄이었다. 오생원은 다나 아가씨가 세상을 떠난 후로 어딘가 늘 슬픈 기색이었다. 누구는 밤에 부부가 일어나 앉아 흐느끼는 소리도 들었다고 한다. 이럴 줄을 알고 이씨 부인은 단호하게 딸의 옷 가지며 책, 쓰던 물건들을 함께 묻은 것인데 아무 소용이 없었다. 모든 사물에 모든 계절에 사랑하는 딸의 기억이 깃들어 있었다. 날이 따뜻해지자 구돌이는 다시 먹이를 받아먹기 시작했다. 다미는 구돌이를 돌 위에 올리고 일광욕을 시켰다. 반질반질한 등껍질 위로 따사로운 햇살이 내리쬐었다. 작은 팔다리를 쭉 뻗고 양기를 받아먹는 모습이 몹시 귀여웠다. 아직 살아있었구나. 뒤돌아보니 이나 도령이 서 있었다. 말없이 다미에게 손바닥을 내밀었다. 손바닥엔 배추벌레 2마리가 꿈틀거렸다. 밭에서 잡아온 모양이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쪼그리고 앉아 구돌이가 배추벌레를 먹으며 헤엄치는 모습을 구경했다. 이 물그릇에서는 오래 살지 못하겠다. 이나 도령이 중얼거렸다. 다미가 진달래꽃으로 만든 화전과 감주를 올렸다. 오생원은 화전을 보더니 또 눈물을 흘렸다. 보다 못해 이나 도령이 아버지에게 꽃 구경을 가자고 했다. 지금쯤 오야꽃이랑 복사꽃이 만발했겠구나. 오생원은 이나와 다미를 데리고 뒷동산으로 산책을 나갔다. 구돌이도 데려가자. 이나 도령은 다미에게 말하고는 어망과 대바구니를 챙겼다. 혼자 남은 흑순이도 졸랑졸랑 뒤를 따랐다. 뒷산에는 살구꽃, 오약꽃, 복사꽃, 백꽃, 진달래까지 봄들의 향연이었다. 비온 뒤에 개울물도 불어나 세차게 흘렀다. 이나 도령은 신을 벗어 두고 구돌이가 사는 물그릇을 들고 개울로 성큼성큼 내려갔다. 흑순이가 뒤를 따랐다. 이나 도령이 조심스럽게 개울물 속에 물그릇을 내려놓았다. 물그릇 위로 물결이 찰방찰방 넘실거렸다. 그대로 한참을 기다렸다. 손가락을 넣어봐. 이나 도령이 조용히 말했다. 물이 너무 차면 안 된단 말이야. 다미는 그제야 구돌이의 물그릇에 손가락을 넣었다. 그리고 개울물에 다시 손을 넣었다. 짧은 순간 다미의 손등에 이나 도령의 손가락이 스쳤다. 조약돌이 물살에 덜그럭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돌멩이들이 노래하는 것 같았다. 보기보다 물이 차지 않았다. 물이 어찌나 맑은지 개울바닥의 모래에 송사리떼 그림자가 일렁거렸다. 이제 여기가 네 집이야. 다미가 고개를 끄덕이자 이나 도령이 조심스럽게 구돌이를 개울 물속으로 풀어주었다. 구돌이는 잠시 물속에 엎드려 있다가 빠르게 사라졌다. 나뭇가지마다 살구색과 분홍색 솜구름이 내려앉은 것 같이 아름다웠다. 은은한 꽃향기, 마음이 몽글해졌다. 저기 오얏나무에 줄을 달아서 그네를 탔었단다. 오생원은 키 큰 오얏나무 2그루를 가리키며 희미하게 중얼거렸다. 다나가 그네를 탄다. 다나가 곱게 단장하고 오얏나무 가지 아래에 서 있다. 꽃향기를 맡더니 웃는다. 오생원과 다미는 동시에 다나를 보고 있었다. 고맙구나.
불쑥 오생원이 중얼거렸다. 다나가 그래도 네 덕분에 쓸쓸하지 않았지. 다미는 얼굴이 빨개졌다. 어쩐지 마음을 들켜버린 듯해서 기분이 이상했다. 너에게 마음을 많이 쓰더구나. 걔는 아무것도 모르고 작고 사소한 것들에 애정을 주거든. 원래 성품이 그랬느니라. 오생원과 둘이서 다나 아가씨 이야기를 할 수 있어서 서로에게 위로가 되었다. 오생원은 불쑥 품에서 낡은 조각보로 둘둘 싼 무언가를 내밀었다. 안사람 모르게 감춰두느라. 다미는 무엇인지도 모른 채 두 손으로 받았다. 괜찮다. 열어봐. 주저하며 열어보니 아가씨가 쓰던 작은 뿔 가위였다. 아버지가 주셨다며 자랑했던 작은 뿔 가위. 세상 떠나기 며칠 전이었다. 다나가 그날도 앓다가 겨우 정신을 차렸는데 갑자기 자기 뿔가위를 담이 주라고, 그리고 나머지는 자기랑 같이 묻어달라고 그러더구나. 오생원은 담담했다. 눈은 먼 곳을 바라보았고 목소리는 조용했으며 꿈꾸는 듯했다. 봄마다 오약꽃 피면 자기를 보는 듯이 해달라고, 다시 태어나서 오약꽃으로 봄이 되면 올 테니 아끼는 사람이랑 봄마다 와서 보시라고, 자기 만나달라고 그러더라. 오생원의 뺨으로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막정이 아저씨가 죽은 후로 뭉게뭉게 피어난 오생원의 불행에 대한 두려움은 계절을 타는 것이 분명했다. 매섭고 모진 겨울에는 그토록 불행한 일이 꼬리를 물더니 따사로운 봄날에는 크고 작은 기쁜 소식들이 이어졌다. 어느 날 편지와 말 한마리가 도착했다. 큰아들 윤겸이 과거에 급제했다는 소식이었다. 무려 차상이었다. 윤겸 도련님은 이제 강원도의 평강에 현감으로 부임하게 되었다. 이제는 부모님을 평강으로 모실 테니 가족들이 모여 편히 살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윤겸 도련님이 편지와 함께 보낸 다갈색 앞말은 이제 겨우 1살인데 성질이 순하고 아름다웠다. 흰 점박이를 이룬 후 그동안 아버님께 말 한마디를 구해드리지 못하여 못내 안타까웠습니다. 이제 집에 두고 편하게 쓰십시오. 오생원과 이씨 부인은 서로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다. 말을 가져온 하인은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했다. 게다가 때마침 함렬에서도 편지가 도착했는데 지난해 가을 시집간 큰딸이 임신했다는 기쁜 소식이었다. 소식을 듣고 식솔들이 모두 나와 주인 내외에게 절을 올렸다. 오생원은 사당으로 가 신주 앞에 절하며 이 소식을 전했다. 윤겸은 훨훨 날아올 것이고 큰딸은 대를 이을 건강한 아들을 낳을 것임을 분명히 느껴졌다. 조상님들께 윤겸의 급제 소식을 전하고 나자 마침내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모두 이루었다는 느낌이 들었다. 평생 지고 다니던 짐을 내려놓은 듯 무척 홀가분했다. 가족과 친구, 동네 사람들을 초대해 마을 잔치를 열었다. 윤겸 도련님이 곧 도착한다는 소식이 왔다. 마을에 들어서기 전에 옷을 갈아입고 어사화를 꽂고 풍악을 올리며 진행했다. 오생원이 급히 수소문해 북치고 피리 부는 사람을 데려왔는데 솜씨가 형편없었다. 피리는 음률도 맞지 않고 북은 그저 두드려대는 수준이었으니 오생원만 빼고 모두 재밌어 했다. 사당에 제사를 지내고 윤겸 도련님 두 내외에게 절을 올렸다.
두 내외는 웃으면서 울었다. 약과와 떡, 15가지 음식과 전을 마련했다. 다들 끝없이 술을 권하고 입을 모아 윤겸 도련님 재주를 칭찬했다. 오생원은 너무 많은 축하주를 받아 얼큰하게 취했다. 구경꾼들 모두에게 막걸리와 떡과 국수를 돌렸다. 마침 마을을 지나가던 놀이꾼들이 와서 신기한 재주를 부렸다. 깨진 사발과 막대기로 신기한 기술을 보여주기도 하고 20개가 넘는 새 소리를 내는 사람도 있었다. 종이로 개와 두꺼비, 고양이와 호랑이를 접는 자도 있었는데 막대기로 주문을 걸자 종이 호랑이와 종이 개가 잠깐씩 움직이는 듯했다. 구경꾼들 모두 박수치며 환호했다. 오생훈이 수소문에서 데려온 광대보다 지나가는 소식을 듣고 몰려든 광대들의 재주가 뛰어나서 다행이었다. 윤겸 도령과 함께 공부하던 친구들도 와서 내기를 하며 놀았다. 내기에서 지면 벌칙으로 감은 눈에 먹으로 눈알을 그리며 놀았다. 사람들 모두 배꼽을 쥐고 웃었다. 이렇게 행복한 것이 얼마만인지 모를 일이었다. 오늘이 지나면 또 고달픈 하루가 시작되겠지만 그 순간만큼은 오늘이 영원인 것처럼 느껴졌다. 임천에서 평강까지는 일주일이 걸렸다. 이씨 부인의 지휘 아래 이사가 진행이 되었다. 딸에는 식솔들만 20명 남짓에 말과 수레, 가마도 딸려 있었다. 윤겸 도련님은 먼저 평강으로 가서 자리를 잡고 있는 중이었다. 적당한 집을 구했고 소와 말과 돼지도 사들이는 중이라고 했다. 매일같이 편지가 오갔다. 모두 설레고 새로운 소식이 연달아 들어왔다. 그러던 어느 날 오생원이 편지를 읽다 말고 다미를 불렀다. 너 혹시 강두라는 이름을 아느냐? 죽산 사람이라고 하는데. 강두, 산에서 함께 피난 생활을 했던 청년이었다. 눈이 매섭고 목에 칼 맞은 상처가 있던 아저씨. 고모의 어린 것이 죽었을 때 강두 아저씨가 묻어줬었다. 윤겸이 만난 사람 중에 강두라는 자가 있다고 하는구나. 외놈에게 가족을 잃고 의병에 합류해 싸웠다가 이번에 군에 지원했다는데 그 자가 무주 사람 소식을 알고 있다더라구나. 혹 그에 대해 아는 것이 있느냐? 다미는 깜짝 놀랐다. 강두 아저씨가 살아있다니. 그리고 오생원이 여전히 잊지 않고 세상의 모든 소식을 수집해오며 한쪽으로 계속 무주사람 김삼복에 대해 묻고 있었다는 것에 감동했다. 그러나 오히려 흥분한 쪽은 오생원이었다. 자신의 이 거미줄 같은 활동과 수많은 편지가 어쩌면 작은 결실을 맺을지도 모른다는, 흩어진 가족을 마침내 이어줄지 모른다는 기대감에 몸을 떨었다. 오생원은 즉시 답장을 써서 보냈다. 김삼복이라는 무주태생의 16살 청년의 소식에 대해 아는 것이 있는지 강두에게 물어달라고 말했다. 오생원은 자신이 그자의 하나 남은 혈육과 함께 있노라는 말도 잊지 않았다. 삼복이가 살아있을 가능성은 거의 없었다. 기적이라면 모를까. 짐승 같은 놈들에게 끌려간 오라비의 생존을 어찌 기대할 수 있을까. 희망을 버리지 마라. 기적은 있단다. 만약에 네 오라비가 살아있다면 오히려 네가 살아있을 거라는 생각을 전혀 못할 거야. 너같이 작고 여린 것이 어찌 그 난리통에 홀로 살아남을 수 있단 말이냐. 그런데 이렇게 살아있지 않느냐. 그랬다. 나는 어찌하여 살아남았단 말인가. 죽음이 다가올 때마다 누군가 무엇인가가 나타나 나를 살렸다.
나 대신 죽고 나 대신 싸우고 나를 거두고 나를 먹였다. 기적이 있다면 바로 그것이 기적이었다. 며칠 후 평강으로 떠나는 날이 서서히 밝았다. 윤겸 도련님이 평강에서 보낸 사람들이 도착했기에 새벽부터 일어나 온반을 씌워 한 사발씩 주었다. 마을 사람들이 줄지어 서서 떡과 술을 바치며 이별을 슬퍼했다. 늘 두부를 대 먹던 절에서도 작별 인사를 왔다. 노 스님이 두 손을 합장하며 인사를 했다. 오생원은 그동안 고마움에 대한 답례로 묘연이를 스님에게 보내기로 했다. 절에 쥐가 들끓어 콩을 먹어치운다기에 내린 결정이었다. 묘원이는 어디로 가든지 상관없다는 투였다. 모든 곳이 그의 집이고 모든 사람이 그의 가족이라는 듯 쥐만 빼고 말이다. 다미가 보기에 스님이 낯이 익었다. 기억날 듯 기억나지 않는 어딘가 꿈에서 본 것 같은 얼굴. 잠시 다니와 눈이 마주쳤을 때 스님이 눈으로 말했다. 이제 다시 시작이로다. 관청에서도 젖과 조기, 쌀과 간장, 말먹이 콩을 보냈다. 오생원은 아들이 사준 늠름한 앞말에 올라탔다. 큰 말이 처음이라 두렵기도 했으나 곧 익숙해졌다. 늙은 조랑말만 타다가 큰 말에 오르니 세상이 조금 넓어 보이는 것 같아 혼자 웃었다. 이씨 부인은 가마에 휘장을 치고 담요를 깔고 탔다. 이나도령은 형이 보낸 공마에 탔다. 사내 종들은 패랭이를 쓰고 등짐을 졌다. 흑순이는 이 마을에 정이 들었는지 완강하게 버티며 아무리 목줄을 잡아 끌어도 집을 떠나려 하지 않았다. 하는 수 없이 줄을 놓자 슬금슬금 뒷걸음치며 달아나 버렸다. 오랫동안 정을 주며 길렀던 개의 이기에 오생원은 몹시 속상해했다. 다미는 마을을 떠나며 고마운 마음이 들었다. 동생마저 잃고 고아가 되어 삶을 포기하기 직전에 도착한 마치 세상의 끝 같았던 곳이었다. 그러나 여기 집에선 사람 냄새가 났다. 아직도 품위와 동정심이 남아있는 이 마을에서 한 가족으로 받아들여졌다. 드디어 행렬이 마을을 떠났다. 다미는 행렬의 중간쯤에 있었는데 제 물건이 든 작은 등짐을 메고 있었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이곳까지 떠밀려 왔던 다미에게 그새 자기만의 물건과 옷이 생겼다. 그 중에서도 가장 소중한 것은 다나 아가씨가 남긴 뿔 가위였다. 오약꽃으로 유명했던 정든 이 마을을 벗어날 즈음 다미는 오솔길 옆에서 낯익은 돌멩이 하나를 발견했다. 둥그렇고 납작한 돌멩이, 고향 마을 어귀에 있던 바로 그 돌탑의 머릿돌이었다. 돌탑은 어디로 가고 머릿돌만 여기에 덩그렇게 버려져 있을까? 아니다. 돌탑에 머릿돌 일리 없었다. 하지만 너무 낯이 익었다. 가만히 쪼그리고 앉아 손을 대어보니 따뜻한 기운이 느껴졌다. 바로 그 돌이었다. 다미는 잠시 따라가던 길을 멈추고 머릿돌을 안고 숲으로 들어섰다. 햇빛이 들고 사방이 트인 적당한 장소에 천천히 돌을 내려놓았다. 잠시 눈을 감고 자신과 연결된 수많은 사람들을 생각했다. 그 위에 작은 돌 하나를 찾아 얹었다. 이제 이 머릿돌은 다시 주춧돌이 될 것이었다. 그리고 어쩌면 지나는 나그네들이 나머지 돌탑을 완성해 줄지 모른다. 숲에서 나와 다시 행렬에 돌아왔을 때
오생원이 급하게 다미를 찾았다. 그리고 방금 윤겸에게서 온 편지를 읽어주었다. 강두라는 자가 의병으로 싸울 때 무주 사람을 하나 알게 되었는데 20 남짓 나이인데도 천하를 호령하며 두려움 없이 적과 싸우고 그가 베어 죽인 적만 수십이라고 했다. 워낙에 말이 없어서 정확한 이름과 나이는 알지 못하나 사람들이 소년 장수를 믿고 따랐기에 홍의 장군 곽재우가 성주로 가면서 그를 데리고 갔다는 소식이었다. 예전에 내가 읽어줬던 편지에 등장하는 바로 그 인물인 듯 싶구나. 그자가 지금 곽재의의 부하로 있다는 거야. 기가 막힌 부분인 바로 다음 부분이란다. 이름은 모르고 미간 사이에 흉터가 있어서 다들 사만장수라고 불렀다고 한다. 사만장수, 새눈박이, 삼복이 오빠의 별명이었다. 다미는 어쩌면 삼복이 오빠일지도 모를 그 누군가가 실제로 살아있다는 사실에 몸을 떨었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머리 위로 하늘이 빙빙 돌았다. 갑작스럽게 둑이 터지듯이 다미는 격렬하게 몸을 떨며 울기 시작했다. 내가 왜 이러지? 다미는 자신도 너무 놀라 어찌할지 몰랐다. 그러나 도저히 막을 수 없는 감정의 큰 파도가 너울처럼 다미를 덮쳤다. 통곡이었다. 다미는 어깨를 들썩이며 가슴을 두드리며 꺽꺽 울었다. 얼마의 시간이 흐른 뒤 오생원은 찬찬히 다미를 쳐다보았다. 네가 우리를 따라 평강에 가도 좋고 아니면 오라비가 있는 곳을 찾아가도 좋다. 만약에 네가 성주로 가 오라비를 만나겠다고 결정하면 내 편지를 써주마. 그리고 노자도 대주겠다. 평강에서의 안정된 삶. 이 집에 얌전히 붙어 있다가 무명피를 미천 삼아 시집 가라던 보기 아줌마의 말. 그게 내 삶일까? 아니면 성주라는 또 다른 세상으로 가서 내 형제와 다시 만나고 무엇이 있을지 모르는 불안정한 삶과 맞닥뜨려야 할까? 그때 다미의 온몸으로부터 어떤 소리가 들려왔다. 안에서부터 울려 퍼지는 소리도 없이 강한 외침이었다. 너는 성주로 가야 해. 그곳에 오라버니가 있어. 네가 있을 곳은 그곳이야. 다미는 조용히 성주로 가겠다고 대답했다. 목소리는 차분했으나 자기도 모르게 뺨으로 눈물이 흘러내렸다. 이유는 알 수 없었다. 이씨 부인은 반대했다. 다미가 퍽 마음에 들었기에 계속 옆에 두고 부리고 싶기도 하거니와 그 먼 길을 하인도 없이 어찌 여자아이 혼자 보내느냐는 지극히 현실적인 이유였다. 성주라면 아직 전쟁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나 도령이 눈썹을 치켜 올렸다. 위험한 곳으로 보낼 수는 없습니다. 이나 도령이 힘주어 말했다. 그러나 오생원의 생각은 달랐다. 저 아이 유일한 핏줄인 오라버니를 찾는 게 어찌 도리에 어긋나겠느냐. 오생원의 대답에 이나 도령은 말없이 입술만 움찔거렸다. 그렇지만 네 집은 어디냐? 이나 도령은 고개를 주걱거리다가 혼란스러운 듯 다미를 향해 물었다. 제 집은 제가 갈 곳은 오라버니 곁입니다. 살아있다면 우리는 만나야 해요. 삼복이의 생사를 확인하지 않고는 정말로 이 세상에 유일한 혼자라는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는 평생 그리워하지 않고 살아갈 자신이 없었다. 평강으로의 행렬은 앞으로 이나
네가 이끌거라. 너도 어엿한 성인이 되지 않았느냐. 나는 이 아이를 성주에 데려다 주고 다시 길을 되짚어 가겠다. 오생원은 단호히 명령하고 말을 돌렸다. 두 사람은 그렇게 행렬에서 벗어났다. 행렬이 마침내 눈에서 멀어졌을 때 오생원이 다미를 끌어올려 안장에 앉혔다. 늙은 흰 점박이 조랑말이었다면 상상도 못했을 일이었다. 역시 비싼 말이 좋구나. 여자아이 하나쯤은 너끈히 더 태울 수 있으니 말이다. 오생원은 너털 웃음을 웃으며 말했다. 실은 다나의 마지막 부탁이기도 했다. 아버지, 다미가 이 세상에 혼자 남지 않도록 그 아이의 핏줄을 꼭 찾아주세요. 혹시나 하늘 아래 혼자인 것이 맞다면 그때는 가족처럼 대해주세요. 그 아이가 나인 양 아끼고 거두어 주세요. 두 사람은 오던 길을 되짚어 가는 중이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이다. 떠나왔던 옛집 앞을 지나칠 때 텅 빈 마당에 엎드려 있던 흑순이가 번개처럼 뛰어나왔다. 마치 태초부터 이 땅을 지키고 살던 터줏대감처럼 흑순이는 지치지 않고 주인 떠난 빈집을 지키고 있던 참이었다. 흑순이는 다시 주인을 만난 것에 미친 듯이 기뻐서 두 사람이 올라탄 앞말 주위를 빙글빙글 돌았다. 말리지 않는다면 영원히 돌 기세였다. 오생원은 오늘 새벽 흑순이에게 느꼈던 짧은 배신감을 완전히 잊어버렸다. 흑순아, 이 사랑스러운 거사, 이거사. 언제 안 가겠노라고 뒷발을 세우며 버텼느냐는 듯 흑순이는 빈집을 버리고 당당하게 앞장서서 걷기 시작했다. 이번만큼은 두 사람을 따라 세상의 끝까지도 함께 따라갈 것 같았다. 네, 12살의 임진왜란, 드디어 마지막 챕터, 오약꽃 부분이 끝났습니다. 이 마지막 부분에서는 글의 새로운 시작이다. 모든 것에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듯한 기쁜 소식들이 전해져 왔죠. 큰아들 윤겸 도련님의 과거의 급제에서 평강에 또 새로운 자리를 마련해서 모든 가족들과 그리고 식솔들 그리고 노비들까지 다 함께 살 수 있는 거처를 마련하러 떠나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우리 다미의 혈육이었던 삼복이 오빠, 양미간에 칼 자국이 있었던 삼복이 오빠가 살아있을지도 모른다는 소식. 그 말을 듣고 성주로 또 다른 길을 다미는 떠나게 됩니다. 평생 후회하며 살 자신이 없었다는 그 마지막 다미의 마음을 담은 묘사가 기억에 남고요. 그 세상을 떠난 다나 아가씨, 오생원의 막내딸이 남긴 말에 정말 눈시울이 글썽일 정도로 저는 슬펐어요. 와, 너무 슬퍼. 다미를 세상에 혼자 남지 않도록 핏줄을 꼭 찾아달라고 부탁을 아버지에게 했었고, 또 하늘 아래 그 아이가 혼자라면 그땐 가족처럼 그 아이가 자기인 양 끼고 거두어 달라는 말, 그리고 그 말을 지키는 오생원 또한 훌륭한 사람임을 알 수가 있죠. 이렇게 마지막 챕터에서 새로운 시작과 희망을 알리는 모습으로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앞말을 타고 떠나는 오생원과 다니의 모습이 마지막 거친 수채화 기법으로 그려져 있거든요. 12살의 임진왜란
들어주신 분들 또 마지막까지 네, 짧게 제가 박수를 치며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이거든요. 저의 그 책장 안에 넣어져 있는 책 중에 하나이고요. 이 전쟁의 한가운데서 매일매일을 기록했던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을 기록한 일기인 쇠미록. 평범한 사람이어서 더 특별한 일기를 썼던 오희문입니다. 오희문에 대해서 초라하고 보잘것없다는 이 제목이라는 시경 구절이 나와요. 그리고 이 일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들이 역사적인 부분과 함께 마지막에 터치가 되어 있고요. 제가 이 부분은 짧게 다시 읽어드리는 걸로 마지막 부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암흑기를 밝힌 기록의 유산들과 약간의 역사적인 부분들의 다른 남아있는 문화 유산이죠. 기록들, 일기들이 있어요. 네, 너무나 감동적이고 잔잔하게 마음을 울렸던 12살의 임진왜란, 가슴에 깊이 남아있는 책이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오늘도 잔잔하게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 강아지가 제 발 옆에 내내 앉아 있었는데 갑자기 중간에 한숨을 이렇게 내쉬는데 그게 어찌나 웃기던지 말이죠. 중간에 읽고 있는데 마치 이제 듣고 있었던 양 들으면서 한숨을 내쉬었고요. 또 저희 아이들이 방문을 열어서 살짝 소리가 중간에 있을 것을 감안하고 방문 소리가 났을 거예요. 들어주셨으면 감사할게요. 오늘도 여러분들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요. 또 다음번에 좋은 이야기로 돌아올 것을 기대해 주세요. 그러면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요. 여러분 모두들 안녕.